드리고 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한광이라고 합니다.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묵직한 직구를 던질 텐데, 네, 잘 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한 10여 년 정도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좀 진행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런 연구를 제 스스로도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다가 진행하면서 저도 제 스스로 또 이게 의미 있는 연구가 되고 있구나 라는 스스로의 위안을 좀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좀 연구했었던 내용들을 우리나라에 소위 쇠퇴하고 있다는 도시들을 어떻게 좀 이걸 가지고 좋은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도 제가 지방도시 쇠퇴위원회를 맡으면서 특히 국립대학이 쇠퇴하는 도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걸 가지고 작년에 대구에서, 그리고 올해는 순천에서, 작은 도시들에서 그리고 영주에서 노력하고 있고, 미리 말씀드리면 10월 24일 날은 강원도에서 원주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국제 심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휴가가 가능하신 분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미지는 광희문이라고 혹시 잘 아십니까? 제가 22년 잠시 신당동 도시재생, 정확하게 신당오동 도시재생을 하면서 광희문이라는 데를 좀 알게 됐고,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조선의 한양도성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밖으로 나갔었던 문입니다. 좀 재밌죠? 그래서 신당이 그런 의미입니다. 네, 신당이 죽은 영혼을 좀 위로해주는. 여하간 제가 또 해방촌 도시재생을 한 6년 정도 일을 했고요. 이 가운데서 아마 제가 가장 크게 기여했었던 바는 그 동네에 대학교를 하나 유치하게 됐어요. 미네르바 대학교를 유치하게 됐고, 지금은 그 대학교가 이제 나가고 수명여자대학교에 기숙사가 들어왔다고 지난주에 신흥시장 갔을 때 업데이트를 좀 받았습니다. 그때 미네르바 학생들과 이 동네를 답사했었던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없으면 좀 그럴만한 건물이 젊은 학생들이 뛰어다니면서 바로 또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저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좀 재미없는 책을 썼었고, 몇 분들과는 오른쪽에 있는 도시재생 책을 최근에 좀 썼고요. 그리고 1년 전에 동남아 도시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진행했습니다. 잘 팔리지는 않는 책들인데 다행히 대한민국 학술원의 좋은 책으로 선정이 돼서 개인적으로 저는 위안을 좀 받고 이런 연구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00년대 초반 중반부터 시작해서 한 20-30여 개의 대학교들을 연구했지만,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학과 도시라는 책에는 이렇게 16개의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뉴욕이나 또는 런던이나 파리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있고, 또 상대적으로 좀 덜한 아켄이나 아니면 사레르노나 아니면 뭐 루벤가네르나 파도바, 볼로냐, 이런 도시들도 들어있는데, 저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도시들이 대학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그 얘기는 더 하겠지만 서울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학 도시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50개 정도의 대학교가 이미 있고,
대학 도시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지만 지하철역이나 서울의 중요한 상권들이 대부분 다 대학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큰 사회의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체라서 네, 저는 대학 도시로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실까요? 여기는 성균관입니다. 수도가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겨지면서 조선의 왕조가 가장 먼저 했었던 일 중에 하나는 고려의 개경에 있었던 성균관을 서울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고요. 이 성균관은 1300 XX년에 건국과 함께 바로 만들어졌는데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자님을 모시는, 즉 공자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 그런 이유 때문에 문묘라고 하고요. 이 공간은 놀라실 수 있는데 도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에 가시면 좋은 데로 가시지만 공자의 사당을 가보십시오. 그 다음 이제 베트남을 가시면은 대부분 다 하노이, 하노이에 가시면 공자사당 가시잖아요. 그런 동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회 가치를 결정했었던 도시고 또 하나 기능은 이제 왕가의 아이들을 기르는 일종의 로얄 아카데미 이런 기능을 했었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고등 공무원을 배양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말단에 있는 곳이 동네에 있는 향교입니다. 그러니까 향교의 가장 위에 있는 곳이 성균관이고 가장 아래에 있는 곳이 향교입니다. 그런데 건축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격자형의 공간 구조도 있겠지만 제가 좀 눈여겨보는 곳은 요 은행나무 두 개예요.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과 이제 스튜디오를 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은 절대 나무를 잘 안 그리거든요. 근데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은행나무의 그 영험함이란 엄청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여기서 공부만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모여가지고 소고기를 구워 먹는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그 명륜동, 그러니까 지금 성균관대학교 앞에 명륜동에 가면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었었던 분들이 여전히 고깃집들로 물론 주인과 위치는 바뀌었겠지만 작용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명륜 진사가지가 또 등장을 했는지 여하간 이 시대에는 조선 시대에는 일반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균관에서는 제사상에 소고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대학교는 좀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장 말단으로 가시면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강릉향교를 갔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은행나무가 있죠.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멍멍이 외에는. 어떻게 이렇게 좀 바뀌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대학과 도시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들, 특히 저의 관점에서 보면 오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대학과 도시는 어떤 관계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히 요약을 하면 이렇게 8가지입니다. 보시면 좀 더 지속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고요. 일자리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대학과 도시가 지금 저희 나라는 저희 사회는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무관심한 대상, 서로 무관심한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이 내부로 확장하면 다시 얘기하면 캠퍼스 안에 건물을 많이 지으면 그 옆에 있었던 도심은 쇠퇴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여러분 메모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 대학의 기능도 우리는 학원을 만들려고 100년 동안 뛰어다녔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거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된다는 교훈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은 아름다워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인재는 미래를 만들어내는 인재들입니다. 오지 않는다. 그 다음 7번 점점 중요하게 되는 이슈입니다. 어르신들이 살 수 있는 굉장히 선호하는 곳이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대학의 도시는 그렇지 않은 도시, 즉 대학이 있지 않은 도시에 비해서 좀 더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이 잘 나간다고 해서 그 도시가 잘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두 개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든 맺어줘야지 대학의 성장이 그 도시의 성장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 지도는 1500년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이죠. 그때쯤에 유럽의 그 도시들의 스냅샷인데요. 특히 이 지도는 대학이 그때 기능을 했었던 도시들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보통 가서 방문하고 사진좀 찍는 도시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대학 도시입니다. 500년이 지나도 건재하게 대학의 도시들은 버틴다는 것은 저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고요.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파란색으로 찍힌 데들을 찾아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위에는 저쪽에 스웨덴의 업살라 대학교도 있고요. 아래쪽에는 리스본도 있고 여기 알칼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돈키호테 쓰신 분이 태어나신 데도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잉글랜드 쪽에 두 개의 대학교도 있고 특히 이탈리아 쪽에 또 많이 몰려 있고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대학이 있다면 일단 도시가 어느 정도는 버텨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몇 년 전에 제가 업데이트를 할 겸해서 옥스퍼드에 갔는데 이게 놀라운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를 잉글랜드를 갔을 때는 한국 사람들 100명 중 97명은 케임브리지에 가고 이상한 사람 서너 명만 옥스퍼드를 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10여 년 사이에 이게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99명은 옥스퍼드를 가고요. 한두 명 정도만 케임브리지를 가요. 과연 그런 그 커다란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왔을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해리포터. 이 컨텐츠 스토리 하나가 두 도시의 운명을 적어도 한국인에게는 뒤집어서 만들어 놨고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옥스퍼드는 이렇게 대학교를 들어갈 때 입장료를 안 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커머셜라이즈가 돼서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나중에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둘 다 가십시오. 가는데 입장료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컬리지를 들어갈 때마다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그래서 주머니 준비를 좀 하고 가셔야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장면으로 사용된 도서관이 400년 전에 만들어진 도서관인데 누가 이걸 그런 생각을 하고 만들었을까요? 그죠? 400년 후에 가장 뜨거운 관광지로 변했습니다. 이 기특한 것은 관광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매우 영혼을 담은 지식을 여기 쏟아부었는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세상이 좋아하는 장소로 변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약 한 35, 6개 정도의 쉴드들이 있는데요. 이 쉴드들은 보통 컬리지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컬리지 이렇게 되는데 이 영국의 두 개의 대학교는 한국의 대학교랑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컬리지 하나가 독자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공과대학,
그리고 뭐 문과대학, 사회과학 이런 개념이 좀 아닌 거죠. 뭐냐 하면 여기에도 영문과가 있고 여기에도 영문과가 있고 장사되면 여기에도 영문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컬리지 중에서 어디를 갈 것인지 어디에 그걸 결정하고 지원을 하면 이 학교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보체스터라는 데 들어가게 되면 보체스터 컬리지의 학생이 되는 거고 이 보체스터 컬리지는 이 덩어리 사실 보이지 않는 유니버시티 오브 옥스퍼드라는 덩어리 안에 구성원이지 유니버시티 오브 옥스퍼드는 사실 실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컬리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 컬리지는 문화에 따라서 하우스라고도 부르고요. 또 문화에 따라서 홀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교에 어디 홀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일반적으로 기숙사일 수도 있지만 컬리지일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건축을 하니까 과연 이거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하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질문이 드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게 하나의 컬리지고 사실 요건 좀 다른데요. 여기 지금 코티야드 생긴 거, 코티야드를 중심으로 이게 한 덩어리고 한 덩어리고 굉장히 방어적인 것처럼 보이는 구조체로 만들어져 있죠. 이것을 쿼드 또는 쿼드랭글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에는 기숙사가 예를 들면 여기 있고 강의실이 여기 있고 예배당은 뭐 여기 있고 사무동은 여기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가 굉장히 독립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컬리지입니다. 옥스퍼드에서 도망쳐 나온 몇 명의 학생들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띄어져 있는 곳에 도착해서 약 100년이 지난 다음에 또 만든 학교가 케임브리지라고 하죠. 이 학교도 보시면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의 공간, 캠퍼스, 건물이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하나가 컬리지고 이렇게 하나가 컬리지고 이렇게 하나가 컬리지고 그래서 대학은 컬리지들의 연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재밌는데요. 보시면 나름 이렇게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도시가 도대체 얼마나 도시인가 물리적인 크기로 보시면 20년을 넘지 않습니다. 저는 도시 설계와 도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그 과정에 참여하면 우리 도시는 인구가 100만이 안 된다, 500만이 안 된다, 1000만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현장에서 많이 듣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구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불과 20만이 채 되지 않는데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100년 동안 200년이에요. 200년 동안 그 작은 도시의 인구가 저희가 상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조금씩 성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리고 저 뒤쪽을 보시면 옥스퍼드가 점프하면서 올라가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에 그 영향 아닐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지만 굉장히 건강하게 도시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오시면 튜빙겐이라는 또 작은 인구 9만의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는 그 한국 사람에겐 조금 더 친숙한 슈투트가르트에서 동네 기차를 타고 지역 기차를 타고 한 30분 가면 있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 보시면 나름 이때 그려진 18세기에 그려진 일종의 유토피아 아닐까요? 네, 누군가가 여기 서서 고민을 하면서 뭘 하고 있습니다. 튜빙겐이라는 대학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이 대학 도시는 특히 종교 개혁을 마틴 루터와 여기 필립 멜란치톤이라는 그 분의 사상적 가치관들을 만들어 연구하면서 그 백업했었던 이 분들이 활동하셨던 종교 개혁의 중심국 성지로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저 위에를 보시면 모던 생화학,
헤모글로빈과 백신 등등 DNA의 성지, 발견된 성지로 되어 있어요. 그 발견된 곳이 어디냐면 저기 위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궁처럼 되어 있는 데 있죠. 저 궁이 이제 영주가 없어지고 버려진 공간을 대학이 테이크업해서 저기서 연구를 하면서 지금 저렇게 위대한 발견들을 만들었었던 곳입니다. 이 도시를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약 한 130, 40년 동안 어떤 성장을 해왔는지 첫째 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불과 10만이 되지 않는 작은 도시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즘에 가장 핫한 학교 중에 하나가 카이스트일 텐데요. 이 카이스트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래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생각해 봐 주십시오. 이게 이제 대덕에 카이스트가 있는 캠퍼스고요. 그리고 대전 엑스포가 진행된 곳이고 충남대가 있고 엄청난 그 하이테크놀로지 클러스터가 로 성장을 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그 구성원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에 기업들은 탈대덕을 하고 또 더 놀랍게도 대전에는 큰 좋은 뭘 주지 못하고 있어요. 반면에 아마 이 카이스트가 만들어낸 것이 저는 판교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판교에 와서 카이스트의 핵심 창업과 인베스트먼트 리서치들이 만들어지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실 거고, 또 그 가운데서 대덕 연구소들이 이렇게 분화가 됐고,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등등으로 안타깝게도 카이스트의 성장을 대전은 누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마다 이 비율은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절반 정도는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병원과 연구시설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보통 저희가 대학 타운 또는 대학 도시 또는 대학이라고 생각하면 이 병원을 사실 잘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병원과 의과대학은 매우 중요한 대학의 구성원입니다. 예를 들면 신촌을 여러분들은 물론 요즘 신촌은 좀 많이 날아갔지만 제가 뛰어다닐 때만 해도 신촌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그 홍대역도 신촌의 역할을 이제 받아서 홍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신촌도 병원의 동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신촌역에 내리셔서 대학교까지 가는 그 연세로라는 데를 걸어 가시면 양쪽에 얼마나 많은 약국이 있는지, 그리고 병원은 3교대에서 진행이 돼서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도미노 피자를 하나 내신다면 병원 옆에 내시면 5년 안에 40평짜리 아파트를 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아는 분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은 3교대로 돌아가는 무한 그 커뮤니티라서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대학은 왜 도대체 우리 역사에서 처음 만들어졌을까? 처음 만들어진 대학교는 무엇인가 라는 데는 논쟁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슬람권에서는 모로코의 페즈에 있는 페즈에 알카로인 모스크가 있고 그 안에 모스크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대학의 시작이라고, 마드라사라고 하는 시작이라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럽권에서는 아니다, 정식으로 과정을 만들고 학위를 부여했었던 곳은 볼로냐? 여러분 잘 아시는 음식의 도시, 조금 이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다 1088년. 그래서 아까 그 알카로이는 800XX년. 그래서 한 200~300년의 큰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후자가 모던 대학교의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좀 단순합니다. 신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도대체 뭘 얘기하려는 것이 인간이 고민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만들어진 학문이 신학이고, 이 신학은 점차 필로소피로 바뀌어졌고,
이 신학과 필로소피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대학의 시설은 모나스터리, 그 다음 호피털은 지금 허스피털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병자나 나약자, 노인들을 치료하고 간호하는 곳, 호피털, 그 다음 처치 성당, 그리고 재미있는 필로소퍼스고. 아까 그 책 보고 걸어 다니시는 분, 튜빙엔에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도시에, 대학은 도시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는 아직 필로소퍼스 웍이 없습니다. 도쿄에 가시면 아마 반드시 걸어 다니시는 곳이 필로소퍼스 웍일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인간의 몸에 대한 관심이 지극해서 특히 인간의 몸에서 생기는 질병, 왜 나는 질병이 생기는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의학입니다. 호스피털 그리고 아나토미컬 티어터라는 매우 흥미로운 건축 요소인데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 이것과 같이 가는 보타니컬 가든. 저희는 이걸 식물원이라고 그냥 물려받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식물원이기 이전에 약초를 재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제공해 주는 곳이죠. 보타니컬 가든. 그 다음 이제 자연에 발생되는 재앙을 연구하는 천문학이 하늘을 보는 관측소가 만들어지고 리서치 센터가 만들어지고 현재 R&D 컴플렉스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생기는 문제들, 처음에는 나와 신과의 관계를 고민했었던 그리고 정의했었던 캐논법들이 캐논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점점점 상회미에 가담하면서 법과대학으로 만들어졌죠. 이것이 학문의 기본 4개 도메인입니다. 아쉽게도 여기에 건축은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다 따로따로 성장했습니다. 이 학교들이 단독으로 성장을 하다가 세대가 바뀌면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하나씩 붙고 하나씩 붙어서 지금 저희가 아는 대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예술대학교도 붙었고 음악대학교도 붙게 되죠. 아까도 돌아가면 이거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옆에 있는 병원을 보여드리는데요. 닥터의 역파들은 대학교 시설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추적하다 보면 이탈리아의 나폴리 밑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살레르노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제가 여기 간다고 하니까 로마에서 8년 산 친구가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했는데 다행히 무사히 잘 다녀왔고, 여기는 의학교가 처음 만들어진 곳으로 평가되는 곳입니다. 대략 저 시대를 보시면요, 대략 이때가 십자군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던, 그러니까 여기서 배를 타고 십자군들이 저쪽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런 곳이고, 또 한편으로는 겨울에 날씨가 좋아서 이곳에 당시에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휴양을 하거나 건조하고 따뜻한 곳이죠. 그런 곳입니다. 제가 그곳을 찾아서 이 학교의 위치를 찾아갔는데, 학교는 지금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뮤지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골목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제가 아내랑 같이 찾아가는데 엄청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첫째, 왜 이런 데를 가느냐, 좋은 데를 놔두고. 그 다음, 너도 모르는 데를 왜 이렇게 골목을 따라서 여러 번 물어보면서 가느냐라고 했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제가 가는 곳은 이 마티오스라는 분이 이 지금 보시니까 약초를 학생들과 재배하고 있는 거죠. 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보통 한 2-3가지라고 합니다. 약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또는 자연적으로, 그리고 수술을 통해서. 이곳이에요. 자댕 디 미네르바라고 하는 데인데요. 가서 다행히 제가 그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제가 갔을 때 미국에서 온 닥터들이, 의사들이 많이 오는 의사들에게는 성지였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치가 있었다. 이곳을 자세히 보시면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초를 재배하고 이곳은 태양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이 좋아서 고지라서 지중해를 바라보며 공기도 좋고 그래서 약초를 재배하고 그것들을 생산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런 보타니컬 가든들이 점차 변화하면서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도심의 공원으로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유럽 도시에 갔을 때 도심 안에 이런 공원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예전에 보타니컬 가든입니다. 그러면 약초는 이제 바깥의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예, 이제 그 유럽 도시에서 왜 공원이 있는지 아마 좀 이해를 하셨을 거고, 음식의 도시 볼로냐인데요. 이 도시가 이렇게 잘 알려진 데는 아닙니다. 저는 이 도시를 이탈리아의 대전이라고 정의하는데 북쪽과 남쪽을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신다면 여기에 묵으시면 굉장히 괜찮아요. 네, 대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그 콜로네이드처럼 되어 있는 아케이드처럼 되어 있는 건물들이 대다수고 그리고 빨간색의 건물들이고 그리고 음식이 맛있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걸 별명으로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볼로냐. 볼로네이스라고 하는 음식이 요걸 얘기하는 거죠. 소고기 육수.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임진왜란 직전쯤에 이 도시의 학교에서 공부한 졸업생이 교황이 돼요. 그리고 그 교황이 된 다음에 하는 일은 저는 그건 동서양이 비슷한 것 같아요. 돈이 좀 있으면 자기 고향을 이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구 도심에 당시에 엄청나게 거대한 시설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여기 보면 아치기나시오라는 시설이고 이곳은 요 안으로 들어가시면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키텍처럴하죠. 이곳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상상이 좀 되시죠? 여기 시체를 눕히고 해부를 하고 그것을 핸드폰으로 찍고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플래미쉬 친구들이 와서 이 순간순간을 옆에서 다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의학을 연구했었던 아까 말씀드린 아나토미컬 티어터. 재미있게도 이 공간은 의사들이 설계를 했어요. 당시에는 죽은 인간의 몸을 해부할 수 없기 때문에 해부를 하려면 교황의 그 허락을 받아야 되고 1년에 몇 번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진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의학의 성지로 됐습니다. 이 시설을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현대 사회에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 시설인 거예요. 하이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도시가 당시에 성장을 하려면 500년 전에 성장을 하려면 이 기술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 도시에 부를 축적한다. 똘똘한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가 진행되는 그런 곳이죠. 유사하게 조금 더 위로 가면 파도바에도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건 팔라조 보델보라고 하는데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나토미컬 티어터, 해부 극장. 이런 그 배경에서 이 파도바는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처음 종합병원이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으시겠지만 런던인데요. 제가 런던에 가면 주로 좋아하는 동네는 저 블룸스베리라는 곳이고 저는 고향이 한 5-6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의 하나의 고향으로 홈타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런던에 가시면 다른 데 묵지 마시고 이 블룸스버리에 묵으시면 저한테 감사하실 거예요. 근데 특히 무엇이 의미가 있는 곳이냐면 이 곳은 여기 지금 러셀 스퀘어가 있고 그 옆에 지금 퀸스 스퀘어라고
스퀘어가 엄청 많죠. 네, 이 블룸스버리는 스퀘어의 도시고 런던은 또 스퀘어의 도시입니다. 이 스퀘어가 600여 개가 있다고 한 곳이 런던이고, 그런데 이 퀸스 스퀘어 중심으로 병원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레이트 얼몽드 스트리트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곳을 따라서 영국을 대표하는 의료 기관들이 모두 다 집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 스트릿이 아까 퀸스 스트릿이고요. 요 스트릿을 말씀드리는데 저 가운데 건물을 보시면은 이게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여기 이름이 좀 보이십니까? Hospital for Sick Children. 뭐냐면 1840~50년도에 아이들을 위한 특화 병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여기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인구 감소한다고 인구 쇠퇴하면서 한다는 상황을 보면서 이런 걸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왜 하필 런던의 이 시대에 이런 아이들을 위한 특화 병원이 만들어졌을까라는 거죠. 여기에는 이 동네에서 활동하신 분이 찰스 디킨스라는 유명하신 작가가 계신데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이분이 쓴 소설이 더 유명한 거죠. 올리버 트위스트. 이 이야기는 꼬마애가 별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고아 꼬마애가 태어나서 어떻게 사회에서 고생을 하면서 고생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노역을 하면서 학대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지 그 시대의 런던의 모습들을 묘사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동네에 사셨고 흥미롭게도 자선가와 만나서 이것이 사회의 이슈화되고 그런 아이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겠다라는 노력이 만들어지면서 지금도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에 아이들 병원과 함께 거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의 도시는 이런 작은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 세 번째, 좀 빨리 가겠습니다. 대학 도시 애증의 관계를 넘어서 불과 최근이다. 이 시점은 한 세대라고 했는데 저는 이걸 현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좀 명쾌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시고 계시는 인터넷이 사실은 처음 만들어진 거는 1960년대예요. 그런데 이게 군인사회에서, 미군 군인사회에서 만들어진 인트라넷이라고 하고 이것이 90년대 초에 상업화가 됩니다. 상업화라는 건 뭐냐면 민간 기업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되는 거죠. MCI라는 미국의 텔레폰 컴퍼니가 이것들을 만들어서 그때서부터 정확하게 1994년에 인터넷이 커머셜라이즈 되고 이때부터 IT 산업이 붐을 이뤄서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테크놀로지를 도시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장을 할 수 없구나. IT를 만들어내는 전문가들을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생기면서 이 대학의 IT가 이 도시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이런 관계가 그때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얘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왼쪽은 대학교고 오른쪽은 도시인데 엄청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집단은 얘들이 돈도 쓰고 물건도 팔아줘야 되니까 아쉽지만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또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저 도시의 경찰서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아요.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교황의 국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를 보호해주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황이라 너가 뭘 하든 나는 내 주인과 같이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싸움을 했고, 이 관계를 영어에서는 Town and Gown Relationship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운을 입은 건 대학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건 Town and Gown Relationship이란 타운과 대학의 좋은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서로 미워하는 애증의 관계. 보시면 엄청나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계가 바뀌기 시작하는 시점이 1990년대 초부터예요.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책이 저기 있는 Regional Advantage라는 책입니다. 에날리 사세니아는 버클리 교수님이 실리콘밸리와 보스턴의 루트 128이라는 하이테크놀로지 클러스터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연구한 책인데 아쉽게도 저런 책은 잘 번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하간 그래서 현대 도시에는 지금 안 된다는 대도시 그리고 중소도시 동네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제가 좀 간단히 정리했고 실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오래된 도시의 그리고 새로운 도시. 오래된 도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저층 주거지고 그리고 새롭게 지어지는 건 아파트예요. 둘 사이에 엄청난 경쟁이 있죠. 네, 서로 증오하고 그 사이에 또 주차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과 백화점 사이의 문제점, 순수와 퓨전, 막 섞는 거, 그리고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보행 체계를 어떻게 할까, 보행. 반면에 고속철도가 여기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이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력에 관한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즐겁게 많이 배우고 있는 교수님 오종민 교수님 골목길 상권에 관한 책이 저에게는 지난 한 세기 동안 가장 의미 있는 두 책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 보시면 이 사례는 좀 흥미롭습니다. 여기 특히 보스턴 안에 작은 캠브리지가 있고 그 안에 유니버시티 파크이라는 게 있는데 걔는 저 대중교통의 정거장이 캔들 스퀘어를 중심으로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캔들 스퀘어고 여기 MIT 캠퍼스가 있고 원래 이곳은 그렇게 괜찮은 것이 아니고 일부는 공장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날 쯤에 이 동네를 변화시킨다고 시장님께서 이탈리안 시장님인데 토마스 마니로라는 이분이 선언을 했는데 이 동네를 바이오와 메디칼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무슨 일이 정말 진행될까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 시작되고 저도 좀 궁금했는데요. 아까 그 정거장은 여기입니다. 삼각형 웨지고요. 여기가 지금 MIT 캠퍼스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참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우리 코로나 때 그 맨 위에 있는 정치인이 가서 백신 달라고 구걸을 했죠. 이 구걸이었습니다. 우리 왜 안 주냐? 빨리 달라. 라고 문 두드리고 정말 이 회사 모데나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달라 하고 빨리 달라라고 앉아가지고 농성을 해서 몇 시간 만에 나와가지고 빨리 챙겨주겠다라는 응답을 받았었던 곳인데 20년 만에 이렇게 도시의 한 곳이 한 나라를 쥐었다 하는구나 놀랐습니다. 인간의 참 능력이 대단해요. 원래 이 땅은 이런 곳이었는데요. 술도 만들고 전기도 만드는 기업도 있고 보일러 컴퍼니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의도적인 계획에 의해서 실행이 돼서 이 곳이 참 놀랍게 변했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놀랍네요. 그 세상의 모든 파마슈티컬 컴퍼니와 메디칼 기업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만들 수 없을까요? 이런 것은? 만들 수 있겠죠? 네, 저는 가능하다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대학이 내부로 확장하면 도심은 쇠퇴한다. 대학이 내부로 확장하는 게 뭐가 나쁜 문제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좀 다른 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런 이유를 만들어내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도시는 이름이 한주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주라는 도시? 한국에 있는 있지 않은 저의 상상의 도시. 제가 만든 도시입니다. 근데 이 상상의 도시 한주는 저 주자는 저우죠. 중국에서 온 저우입니다. 뭐 수저, 항저우, 뭐 하이저우 이런 것처럼. 근데 이 도시는 여러분에게
우리나라 도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좀 쉽게 이해해 줄 수 있는 모델이 될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도시를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합니다. 읍성이었었던 일제시대가 시작되기 전, 그 다음 일제시대, 그리고 그 이후, 그리고 94년, 95년은 왜 중요하냐면 이때 우리나라가 오피셜리 지방자치제를 시작합니다. 물론 그럼 진짜 지방자치가 진행되고 있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하간 이때 그래서 시와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군이 하나의 그 행정체로 바뀌어지게 됐고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이렇게 되니까 원구 도심에 있었던 시청과 유사한 시설들이 이 행정체 안에서 자유롭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굉장히 합법적인 논리를 만들어준 상황입니다. 94년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요 좀 도시 구조가 보이십니까? 여기 읍성이고요. 그리고 읍성 안에는 우리나라 도시는 이렇게 십자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T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가운데는 객사라는 게 있고요. 객사는 왕이 머무는 곳이기도 한데 그 얘기는 정확하게 뭐냐면 왕의 사진이 있는 곳이고 여기에서 일하는 중앙 공무원들은 매일 아침 저기 가서 뭐 좋은 결심을 해야 되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행정체인 여기 공원이 있고요. 반대쪽에는 그와 건강한 경쟁적인 관계, 견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있는 향청이 있습니다. 세 개가 그려지죠. 향청이 동원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 동네 분들은 어떨까요? 살기 힘들어집니다. 아시죠? 네, 그 다음 향청이 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관료들에게 견제를 하고 때로는 싸움을 걸고 이러면 아마도 이 동네 사람들은 조금 더 삶이 나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유럽의 도시는 대부분 여기 광장이 있고 성당이 있고 시청이 있고 상인들의 길드하우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시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읍성 중심의 도시들 대부분 주자로 끝나는 도시들이죠. 그 도시 안에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유럽의 일반적으로 시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시와는 좀 다른 거죠. 저는 어떻게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지방 행정을 하는 행정국정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장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밖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읍성에는 이 문의 이름은 뭘까요? 북문. 그죠? 네, 서쪽에 있는 문은 동쪽은 잘 따라오십시오. 남쪽에 있는 문은 그 남문 바로 앞에는 천이 흐릅니다. 이 천의 이름은 남촌. 이 남촌 옆에 오일장이 있습니다. 그 오일장의 이름은 이라고는 안 하고 남문시장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전주에 가시면 경험하시는 거죠. 그다음 원래 초등학교는 향교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향교 모던 버전으로는 초등학교인데요. 이 초등학교의 특징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안 가보셨습니까? 엄청 시끄럽습니다. 도대체 옆에 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 있냐면 그 옆에 구릉에 천이 있는 곳에 여기에 만들어지고요. 이 향교가 있는 동네 이름은 뭘까요? 또는 교촌. 그러면 이제 짬뽕과 양념통닭과 이것들이 흥미롭게도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교동에서 흘러나가는 천의 이름은 교촌.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주변에는 우시장도 있고
풍수를 그 바람을 막기 위한 숲도 만들어지고 근데 한국 도시들은 이렇게 육로보다는 사실 강을 이용한 운송 시스템을 중심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루터가 있고 별로 어렵지 않게 잘 이해되시죠? 이건 뭐냐면요, 이건 산성이에요. 산성은 뭐냐면 이 도시에 최대 위기가 생겼을 때 악당 그 적군들이 나타나서 거의 우리가 넘어가겠다 싶으면 모든 동네 주민들이 저기에 가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곳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한국의 도시를 이렇게 시작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첫 번째랑 비교가 좀 되십니까? 아까 여기에 있었던 읍성이 없어졌죠. 그리고 그 반대쪽에 커다란 격자형의 그리드가 오죠. 여기는 철도역입니다. 이 철도역의 이름은 뭘까요? 중앙역. 중앙역 옆에 있는 시장의 이름은 뭘까요? 중앙시장. 중앙시장 옆에 있는 초등학교 이름은 뭘까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뭘 제가 얘기 드리려면 중앙에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중앙이 되고 싶은 것이지 중앙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재미있는 논리를 하나 제가 알려드렸는데 중앙역 옆에 시장이 있다. 이 시장은 아까 남문 시장과 다른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매일 시장입니다. 아까 남문 시장은 5일장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놀랍게 1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이 두 개를 합쳐서 전통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철도가 1920년에 이제 철도역이 개통됐을 때 저 5일장 남문시장과 중앙시장이 어떤 관계였을까요? 엄청난 전투를 했겠죠. 그죠? 네. 그런데 불과 100년 후 저희는 그걸 하나의 전통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저기 또 재미있는 게 극장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극장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현대백화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재력을 얘기할 수 있고, 재미있는 것은 이 철도역에서 나오면 여기서 중심부에서 이 옛 도시를 연결하는 길이 생기는데 이 길의 이름은 뭘까요? 이 길의 이름은 혼마치입니다. 본정통. 이해되시죠? 네. 이 중에 절반은 지금 저희가 중앙로라고 부르고요. 또 절반은 그거와 평행하게 조금 오른쪽에 있는 길을 중앙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정통은 어떤 뜻이냐면 옛날 도심과 새로운 도심을 연결해주는 도로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이걸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건 원도심, 저 위에는 구도심. 그런데 사람들마다 좀 달라서 저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나요? 원도심, 구도심, 헷갈리죠?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구별을 한 것입니다. 네. 원도심, 구도심. 그리고 재미있는 게 또 있네요. 여기 보시면 철도가 이렇게 들어와서 철도가 만들어내는 2단계 도시인데요. 여기를 보십시오. 공장 단지가 생겼습니다. 저 건물들은 빨간 벽돌로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고, 놀랍게도 1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우리 도시에서 가장 핫한 곳이 저기입니다. 이해 안 되십니까? 네. 성수동. 이해되시죠? 네. 도시마다 가장 핫한 곳이 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저 공장입니다.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 성이 없어지면서 이 성이 없어진 자리에는 병원도 생기고 학교도 생기고 성당도 생기고 이것저것 생겨서 이 도시와 이 도시가 이제 하나의 도시. 여기 이거 빼먹었네요. 여기에는 신사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해방과 최근까지 진행된 건데, 보시면 전 단계에서 2단계의 큰 변화는 강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 얘기는 범람을 잡았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범람을 잡고
이 주변에 무엇이 들어오는데 여기를 보십시오. 이거는 교대입니다. 대략 교육대학교 선생님을 배양하는 학교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에 철도역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또 하나가 생깁니다. 네. 그런데 보십시오. 철도역 옆에 아까 무엇이 있었나요? 네? 철도역 옆에 중앙시장, 그죠? 그러니까 철도의 유동인구가 중앙시장을 만들어내는 이 상관계가 있는 거죠. 상호관계가. 그런데 중앙역의 기능을 이쪽으로 옮기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시장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의 시장, 중앙시장이 다 안타깝게도 원인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네, 의도치 않은 정책에 의해서 그 부작용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목적이 중앙시장이 아니라 철도역을 옮기는 거라 철도역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옮겨졌지만 그걸로 인해서 중앙시장 상권은 무너진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래도 중앙시장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쇠퇴하는데 기름을 부었다고 해야 될까요? 여하간 이렇게 하나의 거점이 교대가 생기고 얘는 매우 독립적인 그 기능을 가지고 이 원도심, 구도심, 공장지대와 또 다른 하나의 도심 거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최근인데요. 최근을 보시면 놀랍게도 저 원도심과 구도심에 있는 기본적인 행정 거점들이 이쪽으로 다 이전을 해오죠. 예를 들면 시청 이전해 오죠, 경찰청 이전해 오죠, 병원 이전해 오고, 도서관 이전해 오고. 저 안에 공공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주변에 소위 그 슈퍼블록 개발을 한 거죠. 네, 여기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는 이런 곳이고, 재미있는 거는 저 위쪽을 보시면 대학교가 이제 새로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 그 인접한 곳에 병원이 들어왔습니다. 한주대학교와 한주병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도시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원도심, 구도심,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 신도심, 여기 신도심, 교대를 중심으로 하는 신도심. 과연 이 세팅에서 원도심, 구도심이 버텨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일상에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저 한주대학을 가게 되면 나 어디서 하숙할까 하다가 원도심에서 할까? 교통이 너무 불편한데 공공시설도 없고 저기 가거나 여기 가거나. 그래서 우리나라 원구도심이 참 안타깝게도 굉장히 쇠퇴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이 뭔가 역할을 원하지 않았지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축으로서 이 건물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건물이 우연하게도 멋지게 들어선 이후로 참 우연스럽게도 앞에 이대 상권은 올랐겠습니다. 왜일까요? 이 안에 편의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학생들이 밖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아파트에 조식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과연 가야 되는 길인지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거보다 저는 동네 식당에서 사람들이 조식을 하는 게 사실은 그 동네와 도시에 더 좋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이 현상은 원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된 것들입니다. 네, 연세대, 고려대, 네, 이대. 근데 지하 주차장을 한번 파니까 크게 한 판에 파자라고 해서 불필요하게 한 판 팠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다가 남는데 상업 기능과 편의 시설들을 좀 넣을까 해서 넣었더니, 네. 저도 지금 이게 과연 저기의 쇠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연구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여기 반짝반짝 했었던 곳인데 별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학의 기반도 주거 커뮤니티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좀 그 대학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과 우리의 일상 사회가 무엇이 다른가? 대학은 하루를 50분, 10분이라는 기준으로 1시간을 나눠가지고 운영되는 매우 독특한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가 없죠, 그죠? 그 다음 또 대학은 한 해를 방학과 이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쓰는 사회입니다. 이것도 매우 독특합니다. 그 다음 4, 5년 지난 다음에 주민들이 계속 바뀌는 아주 독특한. 그런데 이번 여름에 제가 좀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참 일본 애들 재밌어요. 일본 애들의 회사를 갔더니 좀 깊은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일본 기업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50분 일하면 10분 쉬어야 된다. 그리고 이 10분들을 하루에 8개를 모을 수 있잖아요. 8시간이니까 모아가지고 1시간 일찍 퇴근한답니다. 일본 애들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업을 하고 이 강의실에서 그 다음 강의실까지 움직여야 되는 시간입니다. 만약 다음 강의실이 15분 거리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수업을 안 들으십니다. 이건 몇 년 전에 제가 콜롬비아 그 대학교 갔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사진 좀 찍기가 어려워서요. 기숙사 애들이 이제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기숙사에서 나가고 기숙사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드렸고 방학이 되면 학교는 비게 되고 휴식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졸업감은 어떠십니까? 올드하죠, 그죠? 네. 어떻게 저런 색깔을 저는 검정색으로 성가대 가운이 대학교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멋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코난 오브라이언이 와가지고 재미있는 행사를 하고 무슨 얘기냐면 졸업식이 이 학교의 잔치뿐만 아니라 이 동네의 잔치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의 졸업식을 학교 내에서 하지 말고 장충당 공원에서 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점점 좀 현실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충체육관까지 왔고요. NYU를 보시면 NYU는 제가 만약에 맨하탄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1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동네에서 살고 싶은데 보시면 여기 가운데 스퀘어가 있죠. 워싱턴 스퀘어가 있고 그 주변으로 학교가 만들어졌는데 한국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땅값이 엄청 비싼 서울 한복판에 강남역 주변에 학생들은 어디서 먹고 살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저희 나라의 대학교들은 학생들이 어디서 먹고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네, 정말입니다.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냥 학생들은 등록금 내는 하나의 유닛으로 생각하지 얘들이 오늘 얘들이 오늘 뭐 비가 많이 왔는데 물은 안 새나 이런 거 대학교에 관심 없습니다. 이상한 대학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가 도약을 준비하면서 1980년대에 어떤 전략을 썼냐면요. 흥미로워요. 집을 구하기 너무 어려운 동네에 있는 우리 대학이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이제 제대로 짓자. 왜? 집을 구하기 어려워. 우리랑 너무 반대죠, 그죠? 네. 우리가 그걸 애들 걸 왜 챙겨줘야 되느냐라는 건데 여기는 참 반대로 기특합니다. 그래서 좀 개중 낙후대에 있었던 쇠퇴가 좀 있었던 유니언 스퀘어라는 저 위에 녹색 공간에 건물을 하나씩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지어서 재밌게도 지금은 아래쪽에 워싱턴 스퀘어 중심으로는 강의와 연구들이 진행되고 저 위쪽으로는 기숙시설이 돼 있어서 두 개의 퍼블릭 스퀘어를 중심으로 대학교 캠퍼스가 작동하고 있는 흥미로운 사례죠. 이 아까 그 워싱턴 스퀘어에 가시면 이게 필립 존슨이 설계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맙스터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괜찮죠, 그죠? 바닥에 핸드백 패턴들이 쫙 깔려져 있고
여기서 바로 나가시면 아까 그 워싱턴 스퀘어인데 학교 분위기가 이런 거죠. 과연 우리는 이걸 톨러레이트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좀 궁금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니온 스퀘어입니다. 그리고 요 건물, 그리고 여기에 새롭게 기숙사들을 500세대 들어오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어서 학생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좁다고는 얘기하시지 마시고, 땅값 비싼 곳에 학생들이 이 정도 이런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욕대학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거는 통합 학생 중심의 대학교에서 기숙사 중심의 대학교로 변화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기본적으로 다 통합 중심 대학교였어요. 그리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대학교들이 기숙사를 조금씩 짓기 시작했거든요. 지은 아주 결정적인, 짓기를 결정한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애들이 어디서 살고 밥은 잘 먹느냐가 아니라 중앙일보에서 대학을 평가하는데 거기 기준이 기숙사가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학교가 기숙사를 이제 짓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일보 힘이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일보가 또 몇 년 후에 대학을 평가하는데 외국 학생들이 몇 명 있고 외국어로 수업이 몇 개 진행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넣습니다. 그랬더니 대학교가 또 반응을 한 거죠. 그 다음 최근에 중앙일보가 그 평가 기준을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학교에서 영어로 수업을 할 필요도 없애고 그 다음 국제적 교육연구대학교로 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해야 되는 한 단계죠.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은요, 여기가 지금 워싱턴 스퀘어인데요. 아마 여러분이 맨하탄에 가시면 일주일 동안에 3일은 이쪽에 있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동네가 좋으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새로 매입해서 특히 저 위에 기숙 시설을 만들어서 기숙타운을 만들어낸 지난 30년 정도의 히스토리입니다. 우리 학생이랑 제가 이걸 좀 연구를 진행했고요. 또 하나의 사례로서 여기는 그 하버드 대학교인데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것은 전체 캠퍼스에 지금 이렇게 생긴 건물들 노란색인데요. 이 색깔들이 다 기숙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학에 100개 건물이 있으면 그 중에 70개는 기숙사입니다. 그러니까 캠퍼스 공간을 구상하고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학생들을 옮겨 나르는 동선 체계가 되어 있고 이 하버드 스퀘어는 지하에 그 셔틀버스와 지하철 버스들이 운영되는 환승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제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모여듭니다. 특히 이 인제는 미래를 상상하는 약간 무식한 커뮤니티. 어제도 그런 얘기했는데 또라이들의 커뮤니티. 이 또라이들의 커뮤니티가 우리 도시에 있다면 좋은 거죠. 이분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한 400~500년 전에 프란치스 베이컨이라는 분이 왼쪽에 책을 썼습니다. 뉴 아틀란티스. 핵심은 유토피아죠. 당시에 미래 사회, 미래 도시를 상상한 이분이 상상한 유토피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놀라운데요. 핸드폰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드론 보이십니까? 저기 공룡 같은 애가 날아다니잖아요. 드론이죠. 저는 이걸 서량 딸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단합니다. 그분이 상상한 400년 전에 그 유토피아, 맨 세일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상하고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사람들의 집단을 저는 대학교라고 부릅니다. 우리 도시가 다시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행복한 거죠. 만약 없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런 공간은 과연 어떻게 생겼느냐?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대학의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거와 반대는 뭐냐라고 하실 텐데 저희 나라 학교의 대학 공간, 캠퍼스는 주차장이죠. 아닌가요? 교문의 정면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1994년에 제가 유학을 갈 때 한 학교의 총장님이 당시에 획기적인 걸로 대학교의 캠퍼스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2년 만에 전국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잘하면 우리나라는 2년 안에 이게 쫙 퍼질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분의 그 행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학 캠퍼스는 다 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왠지는 아시죠? 현금알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그 대학의 공간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고 녹색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런가 하면은 이 콜롬비아 대학교인데요. 나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과연 이걸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한 컷을 찍었었는데 그 다음 보시면 대학은 이런 공간입니다. 이건 프린스턴인데요. 라이온의 꼬마애들이 그냥 이로 나소 건물이 프린스턴을 상징하는 제일 중요한 역사 건물인데 누가 이런 거 고민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타면 제일 즐거운 것이. 대학 공간은 아이들의 공간입니다. 정말 그런가? 보시면 이건 제가 비엔나에 갔었을 때 우니베르시테트 인 안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게 대학교인지 그 꼬마애들의 학교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이런 곳이 저는 대학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건 아트스쿨인데요. 런던의 아트스쿨의 뒤쪽 문인데 이 학교 참 재미있는 게 통계를 보시면 우리랑 참 달라요. 하루에 3,500명이 방문한다. 과연 저희 나라의 대학교도 물론 이게 아트스쿨이기 때문에 전시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외부인과 얼마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대학이 존재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캠브리지의 중심 그 마켓 스퀘어인데요. 제가 캠브리지 대학에 다녔었던 분과 좀 이야기를 좀 하다가 아니 몇 년 동안 다니셨으면서 대학교에서 가장 즐거웠었던 일이 뭐냐, 기억에 남는 일이 뭐냐 라고 했더니 여기서 놀고 먹고 커피 마신 게 제일 기억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학을 공부하는 공간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상업 공간도 있고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이 대학을 더 좋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그런 공간이 없느냐? 유일하게 몇 개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날짜를 드리자면 11월 17, 8일 전후로 해화동 명륜동에 있는 성균관을 가시면 어마어마한 이 은행나무가 이곳이 배우는 공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관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합니다. 사진 찍는 사람들은 이게 해마다 늘어나는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시면 성균관 은행나무라고 치시면 아까 그 은행나무죠. 두 그룹. 그 중에 한 그룹. 대학은 노후의 좋은 주거지다. 이게 갈수록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핵폭탄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튜빙엔에 갔을 때 찍었었던 순간인데요. 잡았었던데 어르신과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씨름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거는 그 스페인의 대학 도시 살레르노라는 곳에 한 6시쯤에 끝내 제가 공부를 하고 나갔는데 70대 보이는 세 분의 여성 할머니께서 꽃단장을 하시고 뭐 좋은 일을 향해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대학은 이런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그 신당동 도시재생 총괄을 잠깐 할 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여기 보시면 혹시 뭐 눈에 들어오는 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긴장되고 집중한 학생들, 동네 분들이고요.
제가 여러분께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 분반이에요. AB. 뭐냐면 열자마자 2시간 만에 매진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왜 이걸 더 안 여느냐, 빨리 열어라 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다시 확보해가지고 분반을 2개씩 더 만들어가지고 진행한. 뭐냐면 주민들이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십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학교가 이 사찰 음식이 있어서 이거 되게 굉장히 관심 많으세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가리키는 교수님의 사모님께서 이탈리아 음식을 하셨고, 이분은 이 동네에서 돈가스 집을 하시는 분인데요. 저희가 찾아갔어요. 이걸 해달라 그랬더니 약간 충격적인 반응을 주셨는데, 이런 걸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 좋다. 왜냐하면 사모님은 한국 분이신데 일본에 있을 때 이런 걸 꿈꿨다. 동네 사람들과 같이 이 쿠킹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거 너무 고맙다고 해서 교장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이 쿠킹 컨테스트 평가를 해주시고 이러셨는데, 안타깝게 이 중부 도시재생은 구청장님과 시장님이 바뀌면서 한방에 도시재생 사업이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사업들은 굳이 그게 대학이 아니더라도 시민들과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대학은 철도역으로 쉽게 빠르게 연결되는. 전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었었던 것은 대중교통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서 학생들이 쉽게 다니고 걸어 다니고 심지어는 셔틀버스가 필요하면 운행될 수 있다. 이게 NYU의 셔틀인데요. 셔틀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왜 필요할까?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을 이렇게. 그런데 그걸 넘어서 얘는 밤 12시까지 돌아다니면 그 동네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녀석입니다. 눈이 여러 개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방범용으로 굉장히 좋은 거고, 또 그 대학이 있는 곳에 우리 대학의 땅이 여기까지다 라는 그 홍보도 해줄 수 있고 굉장히 좋은 대학의 교통시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하에는 환승 체계가 작동하고 있고요. 여긴 하버드 스퀘어입니다. 얘는 그 벨지움의 루뱅 라네브라는 루뱅 도시인데, 그러니까 새로 생긴 신도시 루뱅인데요. 이 루뱅 대학교가 좀 재밌어서, 이 루뱅 대학교는 네덜란드어를 쓰는 집단과 프랑스어를 쓰는 집단이 이렇게 전투를 하는 대학교예요. 그래서 1960년대에 이제 갈 때까지 가서 프랑스어를 쓰는 집단이 반으로 나눠서 새로운 캠퍼스를 만들고 새로운 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로딘이라는 곳을 만들었는데, 보시면 여기 신도시로 만들어진 거죠. 여기 R&D 컴플렉스가 있고 대학 기능이 있고 그리고 동네 기능들이 나뉘어져서 작동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을 가져달라는 건 요거입니다. 요게 뭘까요? 요것은 입자 가속기입니다. 저것이 없으면 현대 기술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 거죠. 그죠? 네. 포항제철에 있는 대학교가 버텨온 것도 저걸로 버텨온 거고, 그리고 저걸 어디다 놓느냐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엄청 싸웠죠. 그죠? 네. 이 입자 가속기는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500년 전에 아나토미컬 티어트입니다. 대중교통 시스템과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활동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래된 우리나라의 원구 도심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기능 중에서 이런 기능들, 특히 코로나 때 이게 중요했고, 창업, 아까 보셨죠? 얼마나 뜨거운지. 그 다음 평생교육. 평생교육도 요즘에는 몇 가지로 나눴어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은 고등 평생교육, 그러니까 굉장히 어드밴스드된 레벨을 준비하고 끌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시설, 특히 이것도 중요하죠. 요즘에 대학 신문과 대학 라디오 방송국이 별로 할 게 없거든요.
그런 이 시설들은 이제 대학교 안이 아니라 동네 신문과 동네 방송을 할 수 있는 큰 재원입니다. 어떻게 동네와 함께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고민하는 게 그런 거고요. 여기는 해방촌인데 제가 그 해방촌 도시재생을 6년 맡으면서 했었던 큰 역할이 여기에 보행 체계를 개선하고 여기를, 그리고 여기 이건 예전에 일본 신사였는데요. 그 이후에 학교가 잠깐 있었고 외국 학교가 있었고 폐교된 다음에 이 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미네르바 학교가 들어왔었고 계약이 종료돼서 나가고 지금 숙명여대 기숙사가 들어왔다고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갈 때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장애물들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쇠퇴하는 원구 도심이 전체가 대학의 캠퍼스로 변화하기를 좀 기대합니다. 뭐 이런 방향을 지금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데가 대구시입니다. 동성로와 그 옛날 동네 중심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제까지 들은 거는 반응이 좋아서 이제 세 번째 거점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시장,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미래의 시장 먹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활 밀착형 문제들을 대학이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문제는 중앙정부의 부처들, 예를 들면 교육부나 국토부나 행안부나 기타 등등, 그리고 지자체 시들이 사업들이 이걸 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좀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협력하고 조율할 것인가, 이런 거 현장에서 저는 좀